난 너희들에게 돈의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 그렇지만 그걸 배우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안녕하세요. 밀레니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른바 재테크 분야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인생 목표로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를 최초로 주장했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은 아마도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같은 책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계발 분야의 희조새이자 끝판왕이 데일 카네기라면 이 재테크 분야의 끝판왕은 부자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게 미국에서 1997년, 한국에 번역된 것은 2000년입니다. 이 IMF 불황이 채 끝나기도 전이고 2002년 월드컵 시작하기도 전이죠. 지금 김태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21, 25 보면서 어느덧 90년대, 2000년대도 레트로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만큼이나 충격적인 책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는 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모두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시대에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학교에서는 노동자가 되는 걸 가르치지 부자가 되는 금융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팩폭을 날린 거죠. 저는 이 책을 대학을 다니던 시절인 2010년쯤에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작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캐시플로우 게임을 하면서 어렴풋하게나마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부루마블이라는 훌륭한 보드게임이 있었지만 그걸 경제적 자유로 연결시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도발적인 책 제목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어떻게 부모를 돈으로 판단하냐, 가난한 아빠는 나가 죽으라는 거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 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경제적 자유는 투자와 사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죠. 무려 20년을 앞서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책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전혀 올드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20대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철학적 깊이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가올 9월에 태어날 제 아이에게 단순히 돈이 많은 아빠가 아니라 돈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다시 품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부자 아빠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책의 서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던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분의 각기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고의 영향과 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 아빠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 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물론 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두뇌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우리의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해질수록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법이다. 그분은 그런 거 살 돈 없다 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다. 두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두뇌를 잠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 장기적 결과로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다른 한 분은 점점 강해졌다. 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찾는 사람의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키듯이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의 두 아버지는 상반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달랐다. 한 분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제도라고 얘기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제로 삼는 것을 금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권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 두 아버지 모두 제때 청구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한 아버지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늘 봉급 인상, 은퇴 계획, 의료 혜택, 병가, 휴가 등 이런저런 보상에 신경을 쏟았다. 그분은 자신의 삼촌 2명이 20년 군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은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분은 군에서 퇴역 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과 PX 특권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때로는 평생 고용 보장과 복리 후생을 직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중시했다. 그분은 정부나 기업을 향한 보상 심리를 비판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나약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재정적 자립을 늘 강조했다. 한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았다. 한 아버지는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내게 가르쳤다.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내게 가르쳤다.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빠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반면 부자 아빠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그분은 커다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가난한 아빠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우리의 사고가 갖는 힘은 결코 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시절부터 나는 나의 사고와 그것의 표현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빠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2명의 아빠를 둔 소년으로서 나는 어느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부자 아빠인가? 가난한 아빠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지만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한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다. 다른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9살 때 부자 아빠의 말을 따르기로 그분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바꿔 말해 학위는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아빠의 말은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훈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들지는 않아. 머리를 쓰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그러곤 다시 손에 몇 달러가 들어오면 기쁨과 욕망, 욕심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만 반응하고 머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일터에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이번에도 돈이 두려움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지. 하지만 매일 아침 그들이 잠을 깰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눈을 뜬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새 걱정에 시달리며 밤을 설치지. 그러곤 아침에 다시 일어나 일하러 가서는 월급 봉투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아. 돈이 그들의 감정과 영혼까지 통제하는 거지.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마. 먼저 욕망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한다. 무언가 더 좋고 예쁘고 재밌거나 흥미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라도 돈을 위해 일하지.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되게 순간적이고 더 많은 즐거움이나 기쁨, 편안함, 안정감을 얻으려면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을 하지.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돈이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돈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아. 사실 부자들 중 상당수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지.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말이야. 내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일을 한다. 또 백만장자면서도 가난했을 때보다 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모은 재산을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해.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두려움이 점점 거대해진 거야. 그들 영혼의 나약하고 절박한 부분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단다. 큰 집과 비싼 자동차, 돈이 가져다준 편안한 생활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들은 모은 재산을 잃게 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한단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감정적이고 필사적이고 신경질적이란다. 아무리 부자처럼 보이고 돈이 많을지라도 말이다. 감정이 굴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지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줬지.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그건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당근을 손에 들고 있는 주인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당나귀는 새 당근만 받으면 끝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장난감은 점점 더 비싸지지. 새 자동차, 보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큰 집처럼 말이다. 두려움이 우리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 욕망은 내게 손짓하지. 그게 바로 함정이란다. 학교는 중요하지. 학교에서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어떤 사회든 교사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사업가,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을 필요로 하니까 말이다. 학교에서 이들을 교육시켜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번창할 수 있지.
그렇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는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한단다.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직장이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아. 그것은 잔인한 일이고 나는 너희들만큼은 그런 함정들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나는 돈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지 봐왔단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렴. 삶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교훈 2.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라.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훈련시켜 일찌감치 돈의 달인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 돈은 매우 강력한 힘이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돈의 힘을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이용한다. 금융지능이 낮다면 돈에게 치이고 만다. 돈은 우리보다 더 영리한 것이다. 만일 돈이 우리보다 더 영리하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일만 해야 할 것이다. 돈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영리해야 한다. 그래야 돈이 지시받은 대로 일할 것이다. 돈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 금융지능이다. 자산은 우리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전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라. 돈에 관한 지식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면서도 나중에는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들이 받은 교육에서 빠져있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재정 관리 능력이라고 부른다.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을 뿐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집이 자산이 아니라는 내 생각에 자주 반박을 가하곤 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가장 큰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며 내 집 마련을 꿈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단지 이런 일반적인 관점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만일 우리 부부가 더 크고 근사한 집을 산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다.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견해에 동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고 싶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주택 비용을 마련할 것이다. 부자 아빠의 재정 상태를 보면 어째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남는 돈은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된다. 그러면 자산 부분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역시 함께 증가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은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함께 인상된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의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리하여 새양주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 집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소비의 증가는 가정을 빚더미로 내몰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정기적으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인상돼도 결과는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빈약한 금융교육이 야기한 불안한 삶이다.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즉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는 데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자산을 구입할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자산이 증가할 때
성공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훈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일반 소장품은 사지 마라. 새 자동차는 그것을 구입해 대리점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 당신이 지불한 가치의 25%를 잃는다. 아무리 은행가들이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내 400달러짜리 티타늄 골프채도 내가 티샷을 날리는 순간 가치가 150달러로 떨어진다.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라. 아직 독립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자산 기반을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자식들을 낳은 다음 재정적으로 심각한 처지에 직면해 결국 직장에만 매달려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사게 될 테니 말이다. 나는 젊은 부부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해 은퇴 직전까지 빚에 치이며 사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막내가 독립을 하고 나서야 노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부모가 병이라도 나면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어떤 종류의 자산을 사야 할까? 내게 있어 진짜 자산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된다. 1.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가 거기서 직접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2. 주식. 3. 채권. 4.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5. 어음이나 차용증. 6.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7. 그 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여기서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자산 부문을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다. 일단 자산 부문에 돈을 투입하고 나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당신의 자산 부문에 투입된 돈은 당신의 직원이다. 돈의 가장 훌륭한 점은 24시간 내내 조금도 쉴 새 없이 평생 동안 일을 한다는 점이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직원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산 부문을 다져라.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다소 사치를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 부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 반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들을 먼저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 집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모피 또는 요트 같은 사치품을 사들이곤 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부자처럼 비칠지 몰라도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신용에 금이 갈 뿐이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부자로 지내온 사람들은 먼저 자산 부문을 구축한다. 그런 다음 자산 부문에서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사치품을 구입한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으로 사치품을 산다. 교훈 4.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안겨준다. 나는 한 분은 사회주의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자본주의자인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자본주의자의 철학이 더욱 일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 사회주의자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스스로 벌을 받는 것 같았다. 부자들에게서 빼앗자고 말하는 군중들이 무슨 짓을 하건 부자들은 늘 그들을 앞지를 길을 찾아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중산층이 되는 것이다. 부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돈의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말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걸까?
일단 부자들로부터 거두는 세금법이 통과되고 나자 정부의 금고에 현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행복했다. 돈은 정부 관료들과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직장과 연금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공장이 정부 계약을 따내는 형태로 말이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갖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돈을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었다. 정부의 이상적인 관리 방식은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할당된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에 사업가들은 예산을 남기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 능력으로 칭송받는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아이디어는 보다 낮은 소득 계층에게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그 법안에 찬성한 자들, 즉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게로 말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전쟁은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전투가 발발했고, 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쪽은 늘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일터에 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알기만 한다면 이들 역시 부자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학에 가고 안전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움찔거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되 금융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에서 탈출할 길은 없다. 내가 금융 IQ라고 부르는 이 금융 지식을 키우지 못했더라면 재정적인 독립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 지식을 나누고 있다. 금융 IQ는 4가지 분야의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제국을 건설하고 싶다면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많은 돈을 굴릴수록 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은 좌뇌적인 지식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요시한다. 재무 보고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투자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다. 창의적인 우뇌를 사용하는 전략과 공식을 이용한다. 3.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는 수요와 공급의 과학이다. 먼저 주로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은 투자의 근본적 또는 경제적 측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에는 먼저 현재의 시장 상황과 어울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4. 법률. 회계와 투자, 시장의 기술적 측면에 통달한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은 단순한 직원이나 소상공업자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걷는 사람과 나는 사람이 차이가 나듯이 말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교훈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는 대개 대학 졸업장이나 좋은 성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학교 밖의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성적표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배짱, 뻔뻔함, 대담함, 용기, 호방함, 담력, 교활함, 끈기, 그리고 때로는 재기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라고 불리든 간에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교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지능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만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늘에서 기회가 뚝 떨어졌는데도 돈이 없다면,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직감이 틀려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그 하찮은 투자를 수백만 달러로 불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금융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돈을 불릴 수 있느냐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해결책만을 알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금융지능을 키우고 싶어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운이 돈과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행운을 얻고 열심히 일하는 대신 돈을 만들고 싶다면 금융지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가만히 앉아 올바른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면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10km 내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녹색이 되어야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들게 금융지능을 개발하는 것일까?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다. 내가 금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변화를 반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것이다. 내가 금융지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은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하찮은 것들을 건네주더라도 그것을 수백만 달러로 바꿀 줄 안다. 그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평생 동안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높은 금융지능을 갖출수록 좋은 거래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좋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거나 나쁜 거래를 좋은 거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당신의 금융지능이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게는 늘 안전하게 투자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금융 지혜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것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어떤 경우든 핵심은 기술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게임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이를 확률, 즉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다. 물론 리스크는 언제나 있다. 금융지능은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다른 시장보다도 금융 지식을 배우는데 더 많이 투자하라고 끊임없이 조언하는 이유다.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성공 확률은 증가한다.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 것이다. 시장에서 대중이란 가장 늦게 나타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신문 1면에 괜찮은 거래가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다. 그때는 새로운 거래를 찾으라. 파도 타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파도는 항상 있다. 서둘러 달려와 늦게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되게 휩쓸려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똑똑한 투자가들은 시장의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파도 하나를 놓치면 다음 파도를 찾아다니며 포지션을 확보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기 없는 것을 사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소심한 투자가들은 대중을 따라가는 양떼와 같다. 혹은 그들이 드디어 욕심을 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현명한 투자가들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가들은 인기 없는 투자 상품을 산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방금도 말했듯이 그들은 시장의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저 서퍼들처럼 다음에 밀려올 커다란 파도를 기다리면서 포지션을 잡을 뿐이다. 교훈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빠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전문화라는 개념이 대단히 인기가 좋다. 그것은 즉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의사들이 곧장 정형외과나 소아과 전문의가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회계사나 건축가, 변호사, 조종사나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도 같은 교리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박사 학위를 땄을 때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다. 그분은 학교에서 좁은 분야에 대해 더 깊고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고 자주 시인하시곤 했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내게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격려했다.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다. 얼마 동안 나는 회계부서에서 일했다. 비록 회계사는 될 수 없을지언정 부자 아빠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조금씩 배울 수 있기를 바랬다. 부자 아빠는 내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중요한 용어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 나는 버스 운전사와 공사장 인부로도 일했고 세일즈와 예약, 마케팅 부문에서도 일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운영하는 제국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금씩 알기를 원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내가 배를 타기 위해 대학에 갔다고 생각했다. 부자 아빠는 내가 국제 무역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학생으로서 극동 지역과 남태평양으로 가는 여객선과 유조선, 대형 선박을 항해하고 선박을 수송했다. 부자 아빠는 내게 유럽행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쉬는 국가들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싶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군대를 이끄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부자 아빠는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은 육군에서 3년을 복무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징집 면제였다. 부자 아빠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휘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리더십이다. 그분은 말했다. 좋은 리더가 못 된다면 등 뒤에서 총을 맞게 되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야. 부자 아빠는 세일즈맨인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창피하게 여겼다. 지식인인 그분은 세일즈맨을 당신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제록스사에서 4년 동안 일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거절당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일단 세일즈 분야에서 탑5의 이름을 올리게 되자 나는 다시 좋은 회사에 전도 유망한 직장을 뒤로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좋은 세일즈맨과 마케터,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받은 것만큼이나 줄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좋은 학생도 아니고 좋은 선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교훈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이걸 가르치겠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되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돈,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마 어떤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 경우에 그것은 늘 효과적이었다. 나는 호혜의 원칙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 돈이 갖고 싶을 때 돈을 주었다. 그러자 돈이 수배로 돌아왔다. 판매를 해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나도 판매할 곳이 생겼다. 인맥을 원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맥을 넓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내 인맥도 넓어졌다. 몇 년 전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신은 받을 필요가 없다지만 인간은 줄 필요가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집중을 추구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경우를 들여다봐도 그들도 처음에는 균형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균형적인 사람들은 아무 곳에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늘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걸음마를 배울 때 당신이 어떻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지 생각해보라. 토마스 에디슨은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한 곳에 집중했다. 빌 게이츠도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에 집중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집중적이었다. 조지 소로스도 집중적이었다. 조지 패트는 탱크의 진열을 넓게 펼치지 않았다. 그는 한 곳에 탱크를 집중시켜 독일 전열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 프랑스군은 넓은 마지노선을 구축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들 알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나 중산층이 하는 것처럼 몇 개 안 되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지 마라. 여러 개의 달걀을 몇 안 되는 바구니에 집어넣고 집중하라. 성공할 때까지 오직 한 길만을 따르라. 부동산은 재정적인 독립이나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 대단히 강력한 투자 도구다. 그럼에도 내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화장실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피터 린치가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 부자 아빠가 냉소적인 이야기라고 말한 것이다. 분석은 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 눈을 뜨기보다 항상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난 화장실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쏘아 붙이고 싶어진다. 나는 그러고 싶답니까? 그들은 화장실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생쥐 레이스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화장실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을 한다. 그들은 일이나 아이들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면 대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낚시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쇼핑을 간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다. 바쁘게 지냄으로써 게으름을 피우는 건 말이다. 부자 아빠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대신에 부자 아빠는 구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가르쳤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분은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이 머리를 닫아버린다고 믿었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게 말이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는 머리를 열고 해답을 찾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자 아빠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그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인간의 정신은 아주 강력하단다. 그분은 말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심리적 상태다. 사람들은 삶이 제공하는 더 좋은 것들을 욕망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 또는 난 결코 그럴 여유가 없을 거야. 내가 생쥐 레이스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무는 단순히 이런 것이었다. 다시는 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내 마음은 그 해답과 해결책을 분주히 내놓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친부모님의 사고방식과 싸우는 것이었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다. 네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어째서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않니? 그리고 내 욕심을 억누르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다른 비슷한 말들도 들어야 했다. 자신이 해야 할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음을 자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나한테 어떻게 좋을까? 약간은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